영국 소설 전공자이고요. 페미니즘, 젠더 섹슈얼리티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비평이론을 주로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제 지속적인 관심사는 이제 페미니즘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페미니즘이 이제 여성의 것이고 이제 젠더 갈등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좁은 이해를 좀 넘어서서 페미니즘을 정의하고 싶은 관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존 학문이나 사고방식의 페미니즘을 편입하는 차원으로 페미니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에도 좀 거슬러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경계를 질문하는 사고방식이고 또 현실에 대한 끈질긴 질문과 도전, 끝나지 않는 실천이다, 이런 지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자료는 대부분 문학과 역사이고요. 문화 현상으로서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는 건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곤 있습니다. 아마 다른 연구자들이 더 활발하게 하실 것 같고, 저의 관심사는 좀 더 그런 분석의 이론적인 맥락을 좀 재구성하고 이론적인 자원을 정리하는 것이 이제 저의 관심사고, 그 이론들을 역사화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 일부나마 이제 오늘 그런 제가 갖고 있는 공부의 지향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제 페미니즘과 정동인데요. 이게 제목에 탈이 들어가서 좀 스스로를 좀 곤란하게 만든 점이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좀 덜 돼서 이 발표 말미에 얼마나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페미니즘과 정동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페미니즘과 정동은 이제 각각 인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유력한 개념들이죠. 이런 인문학 심포지움에서 사실 빠지면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오늘의 주제가 또 경계에 관한 것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은 이제 우리말로 여성주의라고 번역되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잃어버린 게 많은데요. 여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죠. 몸, 젠더, 섹슈얼리티의 여러 경계를 질문하는 사고방식이고 이분법적인 체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동은 이제 훨씬 더 낯선 말입니다. 이게 어펙트라는 영어의 이제 우리말 한문 번역어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뭐 오랜 그 감정과 정서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의 인문학의 전통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의 파토스부터 시작해서 그 길고 긴 연구가 있는데요. 정동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정과 정서라는 그것의 이제 경계를 질문하면서 등장한 개념이고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계를 질문하는 방식으로서의 페미니즘과 정동을 각각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페미니즘과 정동의 연결고리가 무엇일까를 또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과 이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에다가 이제 탈을 붙인 것은 이게 정동 이론이 고정된 이론이 아니라 이 또한 이제 경계를 향해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을 담고 싶었습니다. 네, 얼마나 잘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뭐 페미니즘의 긴 역사를 정말 PPT 화면 한 장에 담는 이런 굉장한 무리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빨갛게 쓴 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하고 연결해서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쓰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의 이 개념으로 이제 처음 쓰기 시작한 거는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냥 참정권이 미국에서 미국 헌법의 수정 조항이 비준되면서 우리는 포스트 페미니스트가 됐다 이런 말들이 나온 역사를 보면 페미니즘을 그냥 참정권을 획득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발상은 굉장히 초기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60년대 이제 민권운동의 흐름 속에서 다시 이 세컨드 웨이브라는 이 페미니즘이 일어나게 되는데 얘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82년에 이제 다시 또 포스트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대중화되기도 했고, 근데 또 끝나지 않아서 이제 서드 웨이브가 있고, 지금 뭐 포스 웨이브라고도 이제 다시 이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역사 속에서 뭐 페미나치다, 백래시다, 안티페미니즘이다 이런 단어들이 학문적으로도 그렇지만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보면 뭐 이 여성이나 젠더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이 짧은 것을 보고서도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매개로 벌어지는 뭐 세대 갈등이나 소수자 정치, 문화 전쟁,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각축전 뭐 이런 것들이 페미니즘의 장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1세기 페미니즘은 또 굉장히 달라졌죠. 뭐 동성혼 인정, 그 다음에 트랜스 운동, 또 탈식민주의, 생태위기, 동물권 반핵 운동 등등과 결합하면서 이제 그 페미니즘이 여성에 관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다시 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성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게 됐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미투를 겪었고 우리가 지금 또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뭐 딥페이크 관련한 이런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또 굉장히 여성의 몸에 관한 것이 아닌가. 지금 미국에서 뭐 미국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어보션인 것을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여러 가지 성과주의, 능력주의, 개인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굉장히 페미니즘 논리를 내부에서부터 허무는 면도 있고 그래서 선명하게 페미니즘을 표명하거나 그 공통의 어젠다를 말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뭔가 말할 수 없고 뭔지 잘 모르겠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침묵이랄지 무표정이랄지 뭐 애매함이랄지 알 수 없음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탈정동이라는 걸로 설명해 보려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스페이스를 풍자한 레스팅 비치 페이스라는 이 사진은 이제 지금의 21세기 페미니스트의 그 탈정동된 어떤 표정, 더 이상 웃지 않는 그런 표정이고요. 네, 오늘 이 PPT는 주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좀 자극적인 재밌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 이게 얼마나 잘 매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연결을 좀 해볼 텐데요. 아마 그림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금만 더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네, 제 전공이 이제 영미권 페미니즘이어서 정말 잘 모른다라고 고백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는 이거 이제 황성신문에서 189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이라고 해요. 여성 통문이 공표가 됐는데, 이제 그 북촌에 이제 마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300명쯤 되는 마님들이 이제 이거를 하셨다는데 뭐 교육권 그다음에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 뭐 직업을 갖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역사가 기원을 꼽자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이 여성해방문학의 논리라는 책은 제가 서가에서 제가 찾아서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이거 제가 왜 찾았냐 하면 도대체 여성주의나 페미니즘이라는 그 표현들이 어떻게 쓰이게 됐나를 제가 찾다가 90년대 초, 80년대 말에 나온 책들에도 페미니즘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여성 해방이나 아니면 여권 해방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썼었고 그거를 이제 신촌족 학교에서 여성주의라고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초반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페미니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새삼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내가 80년대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아예 책에서 볼 수가 없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찾은 것이어서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리서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그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뭐 사실은 신여성 같은 거를 연구하는 또 그런 연구자들이 많이 계셔서 페미니즘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뭐 한국의 어떤 역사를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21세기 한국의 페미니즘은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데요. 몇 가지 이제 결절점이 있어서 포인트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정동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2018년에 해화동에서 있었던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씨가 작은데 저기 보시면 생물학적 여성만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홍보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하는 이 범주가 무엇인지 도대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이제 지금은 뭐 레드 페미니즘이다, 레디칼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되긴 했는데요. 이제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이런 논리에 굉장히 좀 거슬러 가고 이런 논리들과 좀 투쟁을 하면서 페미니즘을 다시 좀 정의하고 싶은 쪽인데, 근데 워낙 그 여성들의 분노가 커서 이 생물학적 여성만 모여서 뭘 하겠다라는 이런 그 프로파간다가 이제 먹히기도 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와이파이 강국인 것이고 인터넷 문화는 이제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여서 이제 굉장히 많은 범죄가 있고 그거는 지금도 이제 오늘도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 여성은 굉장히 불안하고 남성은 또 굉장히 억울한 어떤 집단 정서가 있는데 그냥 이런 시대를 통과하는 지금 학생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학생들이기도 한데 이런 학생들이 뭐 젠더 섹슈얼리티, 관계, 연애, 결혼, 출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쉽게 추측하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깊은 어떤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데 어쨌든 이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하는 이 범주, 이 카테고리를 내세운 어떤 여성 운동의 문제, 도대체 이 탈코르셋과 생물학적 여성만을 규합하는 어떤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과 싸우고 있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젠더 이슈에서 촉발된 다양한 어떤 젠더 표현, 구체적인 어떤 여성들의 행위성, 수행, 실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포착하고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이고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은 다른 분들이 더 잘 하셔서 저는 이제 이런 분석에 쓸 수 있는 이론적인 자원들을 좀 찾고 재구성하는 것이 이제 저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래서 2024년 지금의 페미니즘은 또 훨씬 다시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이상 또 여성의 것만은 아니어서 그 생태, 기후, 저출생, 복합위기, 뭐 체제 전환과 결합하는 어떤 페미니즘 운동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이제 조 선생님 언급하신 그 한강의 이 노벨문학상 수상도 굉장히 뭐 너무나 중요하지만 페미니즘 이론이나 뭐 운동하는 그 맥락에서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새 그 사실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나 축하를 하지만 또 내상을 입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그 한마디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또 굉장히 여성 혐오가 만연한 것을 또 느끼기 때문에 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잔치 분위기니까 일단 좀 참고 있습니다. 네, 원래 잔치에는 뭐, 네, 그 술 취한 삼촌도 오시고 약간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채식 주자 얘기 잠시 후에 탈정동과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동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건 뭐 제가 이걸 또 가르치는 사람처럼 돼서 조금 송구한데, 네, 너무 낯선 말이라고 느끼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없던 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어펙트는 뭐 프로이드도 쓰고 라캉도 쓰고 도거, 불어에 이제 다 쓰는 단어였고, 이제 굳이 기원을 꼽자면 스피노자가 이제 썼던 라틴어 텍스트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펙티오와 아펙투스가 불어로 이제 어펙션과 아펙트로 번역이 됐었는데 이 스피노자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 어펙투스를 이모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용이 되다가 둘레즈나 이제 프랑스 철학에서 스피노자를 재해석하면서 어펙트를 쓰게 되고 그게 영미권으로 넘어가서 어펙트 이론이 되면서 그 스피노자 번역본들이 지금은 다 어펙트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그 신체와 물질이 만났을 때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스피노자가 이 어펙티오와 어펙투스를 썼는데요. 그것이 그 프랑스 철학자들에게 질 둘레즈와 플렉스 가타리가 뭐 1000개의 고원이나 뭐 여러 가지 저서들에서 이 정동이라는 개념을 썼고
그거를 2006년에 그 갈무리 출판사에서 나온 뭐 비물질 노동과 다중이라고 하는 책에서 번역자들이 이거를 정동이라고 번역하게 됐고, 그 2006년이고요. 정작 이제 번역 논쟁이 일어난 건 2016년입니다. 도대체 이 단어가 왜 필요한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뭐 번역을 지금 다시 따질 생각은 없고요. 별 의미도 없는 것인 것 같고, 일단 그 논쟁을 다 통과해서 지금은 뭐 너무나 그냥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어서 정동 정치, 정동 지리, 퀴어 정동, 정동 경제, 정동 자본주의, 뭐 경제학에서도 다 많이 쓰시고 해서 여전히 좀 이 번역어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감흥, 느낌, 기분 이렇게 좀 바꿔서 쓰시고 싶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그 이모션과 필링을 중심으로 한 감정사의 그 긴 역사가 있는데, 어펙트가 굳이 필요한 거는 이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이기도 한데, 영미권으로 이제 번역되고 뭔가 이렇게 어펙티브 턴이라고 하는 인문학과 비평이론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펙트를 좀 특권화해서 기존의 이모션 필링 감정사 연구와 굉장히 단절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좀 겹치기는 해요. 겹치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의 이제 뉘앙스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거는 그 전에 기존 인식론이나 비평 이론에서 경험, 해석, 재현, 언어, 서사, 정체성, 구성, 의도, 이데올로기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론을 구성하고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정동 이론에서는 몸과 물질의 부딪힘에서 생기는 힘이랄지, 운동성이랄지, 이동, 얽힘, 연루, 접착, 생산 이런 개념들을 더 중심으로 이 세계를 해석하고 기존의 이론들을 좀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동이라는 이거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이제 정동적 전환이다, 이제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정동하고 정동되는 몸, 그러니까 이 정동 번역어 자체에 이제 그 동사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물질과 몸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의 관계와 연결성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그것들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비경험적이고 비재현적이고 표상되지 않은 것들, 가능성과 잠재성으로 남아있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석보다는 뭔가 이렇게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늠하고 상상하고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는 그런 방식의 연구가 이제 정동 연구에서 많이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쉽게 말하면은 감정이란 무엇인가를, 감정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으로 질문을 바꿨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동 연구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관념이나 상태보다는 뭐가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계속 움직이고 생산되는 것,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도 않고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무엇, 이런 것을 정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그 정동 연구자들의 주장을 다 검증하고 뭐 이렇게 번역어를 따지고 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이미 지난 것 같고, 지금 이미 학계에서 뭐 언론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가 되어버려서 이제 와서 이게 감정과 뭐가 달라, 이게 필링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따지는 것이 조금 이제 어색해지기도 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동 연구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재밌는 개념들이 좀 있는데요. 뭐 ugly feelings, minor feelings, cruel optimism, 다음에 black feelings, 그리고 precariousness, 취약성, 위태로움이라고 번역되고요. 아마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ame이라는 것도 그거 그냥 수치심 감정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 정동 연구에서 shame을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냥 개인이 가졌던 수치스러운 감정, 이런 거를 넘어서서 정동 연구에서는 shame을 좀 다르게 접근을 하죠.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내가 부끄러워서 감추어야 하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이 수치심이 나를
내가 나 자아를 변형하고 내가 내 자아를 구부리고 이 세상과 협상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힘으로서의 쉐임, 이런 분석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 연구랑 이 정동 연구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줄 때 흔히 쉐임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정동을 공부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개인, 그 다음에 주권적인 주체 이후에 행위 주체성을 모색하려는 시도에 이 정동 연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뭐 후기 자본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뭐 글로벌 캐피탈리즘이든 굉장히 어떤 강고한 어떤 지배 체제가 있는데, 이 지배 체제에서 주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존에 하던 그러니까 진보 서사가 몰락하고 그런 정체성에 기반한 어떤 연합의 정치가 빛을 잃으면서 개개인이 어떻게 에이전시를 발휘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현실과 협상하면서 자기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항과 타협의 경계는 어디이고 무엇을 우리가 저항적 주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더 이상 저항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을 때 뭔가 작은 움직임을 어떻게 정동으로 포착할 수 있을까? 뭔가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주체를 모색하려고 하는 인문학의 큰 어떤 관심,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정동 연구를 통해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정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정동이 이제 뭐가 어떻게 돼서 탈정동이 되는지를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동이 도달한 어떤 딜레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동하고 정동되는 몸의 자유,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저항과 예속의 경계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이분법적이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정동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자유를 가진 정동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동의 어떤 생산적 힘에 주목해온 것은 좋은데, 이게 정동이 언제나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걸 이제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정동이 되는 거죠. 이것저것 다 이거는 뭔가를 생산하는 힘이고, 이거는 주체의 어떤 힘이 발현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것저것 다 정동이 되기도 하고, 정동과 감정의 구분도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넓은 의미의 이제 새로운 어떤 감상주의,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종류의 그런 넓은 의미의 대중적인 감상주의로 이것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또 생기고요. 그래서 뭔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제 정동이라는 거를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게 뭔가 여기서 어떻게 정치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면서 나온 것이 정동이긴 한데, 다시 뭔가 정치성과 이데올로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정동하고 정동되는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인가? 이것이 백인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의 몸이 아닌 얼마나 다른 몸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 정동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데, disaffected라고도 쓰고 이제 unfeeling이라고도 쓰는데, 이것은 이제 정동이 없거나 정동의 무슨 부정적인 정동이라던가 정동을 벗어난다던가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부정성으로서의 탈정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동으로 인식되거나 인정받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동으로 변환되어서 그렇게 인식 가능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내가 가족하고 절연하고 사는데 가족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온갖 욕을 다 듣겠죠. 넌 사람이 왜 그러냐, 정도 없냐, 온갖 욕을 다 들을 텐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야 저 가족 모임이 성립할 수 있는 건 거죠. 저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없이 저렇게 모임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깥으로 밀어내고서야 가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이 탈정동을 설명하는 그 가장 쉬운 모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이런 탈정동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저항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내가 이런 탈정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무슨 이득이 생기는지.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걸 왜 분석해야 하느냐? 가족 안 보고 사는 사람의 정동을 왜 학자들이 분석을 해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질문인 거죠.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왜 공부가 되고 연구가 되고 이 사람의 정동이 왜 지식이 되는가, 우리 사회에. 네, 이런 질문들이 이제 인문학에서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존 삶에 이제 통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삶과 차이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말하기 어렵고 잘 읽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읽힐 때는 좀 이상하게 읽히겠죠. 뭔가 병리적으로 읽히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의 근원으로 읽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의 근원으로 이렇게 치환되는 어떤 굉장히 이제 그 권력이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잘 읽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채식주의자가 소설이 어렵다. 이 여주인공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그 난해한 질문이 있는데 전 채식주의자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것 정말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을 이제 가르쳐야 하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읽히지 않는다, 우리에게. 아무도 이 주인공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여기서 이거를 이제 탈정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뭔가 그런 텍스트 의 장면들하고 연결해서 이걸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도 했었는데 또 노벨상을 타서 저도 한번 노를 저어 봤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 킬조이라는 개념은 이제 아메드라는 학자가 쓰고 있는 개념인데, 말하자면 이제 가족 모임에 가지 않는 그 분위기 깨는 사람,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잘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형상을 킬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들은 뭔가 그 탈정동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뭐 개별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너무 이제 사례 분석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재미가 없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왔고요. 저는 아카이브를 꽤 갖고 있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스마일 보이코트는 되게 그 뉴욕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작품인데, 이것은 미국에서 민권운동 일어날 때 로자 파크스가 이제 버스에서 흑인 백인 인종차별에 항의하면서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속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민권운동이 촉발됐는데, 그 버스 보이코트가 지금 21세기 탈정동한 페미니스트의 스마일 보이코트로 좀 연결되는 맥락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탈정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정리 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체성 정치와 거대 서사와 진보 서사의 몰락 이후에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 변혁 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그것에 대한 어떤 한 대안으로서 이제 정동 연구와 탈정동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정말 생존이라는 것으로 키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버틀러가 이게 survivability라는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에서 중요한 거는, 이 탈정동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텔로스를 향해서 우리는 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게 되게 같이 가기 힘든 건데 사실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반체제 이론이나 소수자 이론들이나 저항에 대한 이론들의 긴 역사가 있는데,
이 페미니즘과 탈정동을 통해서 이 기존 이론들을 좀 넘어서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학자는 이제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삶의 취약함을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 취약함에 대한 사유가 뭐 부르주아 휴머니즘이라던가 이 리버럴의 진보주의로 귀결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존재를 연결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계속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철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통합되지 않으면서 세상에 닿아 있다는 어떤 감각, 이게 내가 탈정동하고 내가 가족 모임에 가지 않지만 내가 골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세상과 닿아 있다라고 느끼는 이런 감각이야말로 경계에 대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을 일깨우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텍스트가 이제 채식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예술가 히토시 타이럴이나 뭐 트레이스 에민의 이런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이제 영감 삼아 가끔 보긴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경계에 대한 감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매우 감상적인 텍스트로 이제 바비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